천장 바로 아래에서 제 심장 소리가 울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쌀통 밑에서 꺼낸 작은 금속 조각이 빨간 불을 켜며 숨 쉬듯 깜빡거렸고,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은 멀쩡했고,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연체 통지는 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택배차가 뒤로 물러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집의 소리를 쥐고 흔드는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58살 정희입니다. 결혼은 주변에서 다들 늦었다고 했던 나이에 했고, 남편 영수는 다정하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미정을 홀로 모시고 있었고, 영수는 회사가 휘청이자 퇴직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옷장과 이불을 포개며 서로의 숨결을 계산하는 듯한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어머니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세계였는데, 낯선 남자가 그 리듬에 발을 들이며 자꾸 박자를 틀게 만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버튼처럼 빠르게 누르는 낯선 택배원. 현관까진 들어오려는 배달 음식, 요일마다 다른 분리수거 규칙, 40년 된 아파트의 보일러와 수도꼭지, 이런 것들은 영수에게 배워야 할 새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며 부엌창을 밀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위층에 새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분주한 가족이었습니다. 밤 11시 반을 넘긴 시간에도 천장은 퉁퉁 울렸고 장난감이 대구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피곤이 쌓이고 낮에 어머니의 눈치와 밤의 천장의 발소리가 겹치면서 그의 참을성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긴 빗자루로 천장을 톡톡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발 그만하자고 손짓했지만 그에게도 말없이 던지는 부탁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과 위층 사이에 침묵으로 주고받는 전쟁, 곧 층간소음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들은 굵고 가늘게 우리의 하루를 잘라냈습니다. 한밤중에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걷는 소리는 무겁지 않은데도 마음을 누르고, 가구 다리 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가늘지만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경찰이 한 번 찾아오자 어머니는 난감해했고 영수는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셋 아래 위로는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틀을 닦았고 영수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화면만 보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즈음 경제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겠다는 영수의 계획은 번번이 어긋났고 냉장고 속 반찬통 개수로 한 달의 길이를 가늠하던 저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펼쳐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커다란 종처럼 울렸습니다. 빚은 물처럼 스며들어 집안 구석마다 젖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혹시 오늘이 그날일까 생각했습니다.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제 입술 가까이에 떠 있었습니다. 영수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바닥 천장을 통통 두드리던 빗자루는 점점 더 굵은 소리로 바뀌었고, 어느 날은 낡은 스피커에서 낮은 저음이 천장으로 스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벽시계를 3번이나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키웠습니다. 작은 평수의 거실 한가운데서 3사람은 각자의 소리만 챙겨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부엌 싱크대 밑에서였습니다. 청소하려고 쌀통을 옮기다가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작은 물건을 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한 모양이었고 빨간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손에 올려보니 가벼웠고 안쪽에 작은 마이크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도청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집 페이지에서 본 광고와 비슷했고 한때 뉴스에서 보던 바로 그 기능을 갖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물건을 본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소리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영수의 발자국, 위층에 달리기, 택배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 정수기가 물을 끌어올리는 소리, 그리고 남몰래 숨은 도청기의 빨간 숨. 저는 누가 왜 이걸 숨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설치했을까요? 어머니가 놓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의 손이 닿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사라졌습니다. 침대는 반듯했고 휴대폰 충전기는 텅 비어 있었고 영수의 가벼운 겨울 점퍼가 옷장에 걸려 있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발끝부터 차가워졌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비었습니다. 거실 탁재는 카드와 서류 몇 장이 반듯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듣지 못했지만 그 배치만으로도 저는 그의 결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손목시계가 정각을 알려줄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출 잠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도망의 양식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그가 자주 가던 식당의 사장님도 모른다고 했고 택배 회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잡지 못했습니다. 길게 뜬 눈으로 창밖을 보시다가 자주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며칠 강역으로 서로의 안부만 묻는 차가운 통화가 간신히 이어졌습니다. 빗독촉 전화는 하루 4번씩 늘었고 위층의 발소리는 새벽 3시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즈음 저는 숨겨둔 도청기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부엌에 앉아 조심스럽게 뒷면을 열었습니다. 얇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꼬짜 회색 화면 속에 날짜와 시간이 줄줄이 떴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새까맣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음성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저는 의자 끝에 몸을 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들이 흘러나왔고 어머니의 방 창틀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라디오 강의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갑자기 숫자를 또박또박 읽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 숫자 배열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리며 못을 꿰듯이 한 자리씩 꿰매어 들었습니다. 이어서 책상 서랍이 열리는 소리, 인감 도장을 꺼내는 금속길이 부딪히는 얇은 소리, 비닐을 뜯는 사각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한기가 방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며칠치 파일을 이어 들었습니다. 한밤중 천장으로 올라가는 둔탁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그 소리 뒤에 어머니의 숨 고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빗자루로 천장을 툭툭 치는 규칙적인 패턴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먼저 난 듯했던 발소리 전, 바로 그 전에 어머니의 작은 바닥 소리가 선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의 층간소음 보복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아래에서 위로 시작된 적이 있었음을요. 이어진 파일 속에는 낮 시간에 들리는 금융상담원의 안내음이 희미하게 잡혔고 서류를 정리하는 사각거림과 함께 펜촉이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통화의 구체적인 말들은 잡히지 않았지만 녹음된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보증, 한도, 이자, 납입, 연체 같은 단어들이 멀리서 굴러와 제 가슴 앞에 멈췄습니다. 그 시점은 영수가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제가 반지를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부엌 시계를 봤습니다. 그 둥근 판 위에서 초침이 떨며 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공기가 차갑게 붙었습니다. 다시 몇 개의 파일을 눌러 재생했습니다. 날짜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새벽 파일에는 어머니의 낮고 무너지는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가 그 다음으로 문지방을 넘는 발소리,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규칙적 리듬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후의 파일에서 저는 영수의 목소리라고 믿었던 음성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있던 건 먼지 쌓인 집의 기척과 어머니의 일상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제가 퇴근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는 무거운 소리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머릿속에서 타인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사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누가 숨겨놨을까? 왜 숨겼을까? 그 화살촉이 저절로 영수를 향해 뾰족해졌던 순간들이 뾰족했던 만큼 깊은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등불을 낮추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저를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쌀통 밑에 숨은 도청기,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던 기억, 어머니의 숨소리, 숫자를 나열하던 입술, 도어락, 비밀번호 소리, 반듯하게 겹쳐진 카드와 서류, 비어있는 신발장 칸. 제 마음속에서 그 조각들이 제각기 자리를 바꿔가며 제 판을 새로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제 진실의 절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물건을 숨겨놓은 이유를 저는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우편물 묶음을 정리하다가 제 이름으로 온 대출 명세서를 또 보게 됐고 그 옆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인감증명서 복사본과 인정사 정없이 빨간 글씨로 찍힌 납입 독촉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다르지만 신청인의 이름은 같았습니다. 제 이름과 제 주민번호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소는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녹음에서
어머니가 숫자를 읽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어머니의 얕은 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돌아와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연체 이자 계산표 위에 손을 얹자 종이가 제 손바닥 열을 흡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 가계부의 빈칸들이 빠르게 메워졌고 영수의 일과가 왜 그토록 고단했는지도 지연된 플래시처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혹은 저와 영수의 삶을 분리해 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저희의 삶을 증거로 남기려고 했고 그 증거를 자신의 의도대로 배열하려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삐걱거리는 밤을 기록했고 낮에는 대출 창구를 두드렸고 새벽에는 도어락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세상의 빚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제 속에서는 섭섭함과 연민이 엉켜 큰 덩어리가 됐습니다. 처가 사리 갈등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제야 제 입속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눈치의 정체가 조금씩 분해됐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의 집에서 자존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집에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에게 동시에 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는 소리는 천장에서만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계좌에서 소액의 이체가 반복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메모는 비어 있었고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오래 봤습니다. 은행 앱 화면 속에 익숙한 계좌번호가 제 기억을 깨웠습니다. 영수가 한때 쓰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저와 어머니의 집에서 빠져나와 새벽 일을 자처하며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잠식이었습니다. 증명할 길도 말할 길도 없었지만 돈의 흐름이라는 조용한 문장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밤사이 몇 년을 더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화가 수십 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대출을 정리하는 순서, 도움을 청할 기관, 분할 납부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을 나와야 하는 시기. 저는 제 결혼을 다시 내 품으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가는 날, 어머니는 제가 들고 가려던 얇은 이불을 다시 펴서 반듯하게 개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의 떨림을 보며 마음이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머무는 지하 원룸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문 앞에 앉아 오래 숨을 쉬었습니다. 낯선 냄새와 날벌레가 섞인 여름 바람 속에서 저는 도어락 숫자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집이 된 숫자들 사이로 제 새로운 삶이 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를 누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만남도, 이 화해도, 이 시작도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문 앞에 작게 접어놓은 봉투를 둔 채 돌아섰습니다. 그 봉투에는 도청기에서 뽑아낸 메모리 카드 4본과
대출 정리 플랜,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정리한 작은 가계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 없이 건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 휴대폰에 아주 짧은 알림음이 떴습니다. 입금 알림이었고 금액 뒤에 점 하나가 새로 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빚은 아주 천천히 줄었고 저는 습관처럼 장을 볼 때마다 가장 싼 콩나물을 집었습니다. 영수아는 문장 없이 오고 가는 돈으로 최소한의 안부로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위층이 없는 반지하를 택했고 밤마다 스스로의 발소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트 위에서 걸음 폭을 좁히고 양말을 두 켤레 겹쳐 신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앞 약수터에 다녀와 수돗물을 끓여 마시던 습관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카드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 없이 고개를 들이밀어 제 얼굴을 확인하시는 표정에서 저는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쌀통 밑 빨간 불빛을 생각합니다. 그 작은 점이 저희 셋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또 동시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러내 줬는지 생각합니다. 소리의 주인은 언제나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위층이 내는 소리 같았던 것이 사실은 아래층이 먼저 던진 신호였고, 남편이 지른 소리 같았던 것이 사실은 어머니가 미리 준비한 증거였고, 배신처럼 보였던 남편의 부재가 사실은 스스로를 세우기 위한 노동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소리의 진실은 늘 반템포 뒤에서 따라오는 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한 가지 궁금증이 남으실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답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 부서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위아래 이웃에게까지 번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청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효와 부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음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낮추시겠습니까?